이 영화 지금 2만 넘어가 있는 영화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독립 영화들 장손도 포함해서 2만을 넘기는 영화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젊은 감독들, 새로운 감독들의 좀 기운도 2024년도 후반에 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오민혜 배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엄마 오민혜입니다. 네, 또 인사드릴게요. 제가 더숲이 처음이어서 이 극장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관객을 언제 오지 했는데, 오늘 감독으로서 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일이 품이 되게 많이 드는 일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 오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눈에 들었던 건, 사실 영화 딱 보면 제목은 딸에 대하여인데 이게 엄마가 바라보는 딸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보면 엄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영화의 딱 첫 장면을 보시면은 엄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름들이 또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주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엄마의 이름도 그렇고, 그 딸과 딸의 친구 이름은 저희가 거의 그린과 레인이라는 이름만 호출되고 있어서, 사실 실제 이름은 뭘까라는 궁금증도 영화를 보면서 아마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가 되게 전형적인 장면이죠. 한쪽엔 비닐봉다리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수박을 들고 이렇게 약간 오르막스러운 동네 언덕길을 걸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집 장면이 나오고, 이 영화에 대단히 반복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미란 감독의 이전의 단편 영화들도 봤을 때도 저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저 2층 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어디서 찍은 걸까? 너무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 중생인지 고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이 앞에 있는 모습을 뒤에서 버스에서 타고 갈 때 어떤 사운드가 들어오는데, 제가 얼핏 듣기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는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홍은동, 홍제동 쪽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쪽에 살아서 그 마을버스 비스무리한 걸 자주 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 걸 들 때 이거는 그쪽에서 찍었겠구나. 하지만 집은 다른 데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딜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얘기를 아마 다른 데서는 또 많이 안 나올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집에 모시게 된 뭐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르신이라고 계속 명명되는, 네, 그분을 찾아갈 때 그 어떤 시골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장면은 제가 이제 그건 알아서 그러는데, 이창도 감독님의 시 조감독이기도 했었거든요. 시에서의 어떤 장면과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그 윤여정 씨가 이렇게 걷는 장면과 또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서, 도대체 이 영화를 찍을 땐 엄마가 거의 올인원으로 나오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도대체 어디서 찍었을까가 되게 궁금했던 영화이기도 했고, 그래서 크레딧을 진짜 열심히 봤어요. 충남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저건 어떤 걸 충남에서 가서 찍었나? 아니면 시를 찍을 때 어디를 알아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활용했나? 뭐 등등도 되게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궁금한 영화에서 오늘 감독님께 또 여러 가지 여쭤볼 테니까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편의들 질문 주시고 또 답변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엄마 집은 어딘가요? 엄마 집은 인천입니다. 인천이요? 네. 인천에 그 노부부가 실제 사시는 댁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잠시 이제 밖에 휴양하고 오셔라, 저희가 영화 후딱 찍고 해드리겠다, 요렇게 됐습니다. 인천이었군요. 헷갈리시죠? 워낙 막 다 경기도 지역 혹은 충남 지역 다 돌아다녀가지고, 그리고 선배님이 여러 작품을 동시에 하고 계셔서 공간에 대한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뭐 장원희 감독님 영화도 같이 맞물렸던 시기에 한국이 싫어서에서도 역시 엄마 역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가장 또 눈에
익숙했던 배우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같이 작업하시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공간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그 요양원인가요? 어딘가요? 혹시 눈에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소, 왜 다 촬영하고 나면 배우님들은 어디가 또 특정하게도 좀 더 이렇게 인상에 남는달까, 잔상에 남는달까 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어디가 그러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공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명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 요양원은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다시 또 촬영을 했었어요. 다른 작품에서 네네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먼저 가서 찍었던 경험치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게 물론 그 상황은 굉장히 막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뼈 앞에서 걸었던 그래서 카메라는 저 강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늘 속에 숨어갖고 언제 걸어야 되는 거야 막 이제 막 이랬던 예, 그런 생각이 막 나네요. 그럼 망원 렌즈로 당겨서 찍으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최대한 멀리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저희 영화에서 그렇게 롱샷이 많이 없는데 왜냐면 전부 다 실내여서요. 요양원도 그렇고 엄마 집도 그렇고 대부분 실내여서 롱샷을 찍을 기회가 없었는데 밖에 나온 김에 한번 마음껏 찍어보자 이렇게 찍게 됐어요. 거기 관련해서 혹시 죽은 매미 가지고 우리가 찍었었던가요? 네, 실은 네네. 뭐 그 소설 속에 한 문장이 있었는데 엄마가 죽은 매미의 그 사체 소설이 있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그거 인서트를 저희가 찍었었는데 편집해서 덜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두 분께 이제 또 이건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이제 GV를 이 영화 개봉한 지가 꽤 됐으니까 그래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뭘까가 또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판타지가인가요?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그 케이크 먹는 씬이요. 예,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 씬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도가 무엇인지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의도가 뭔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시면 항상 질문을 되돌려 드리는데 예, 어떻게 보셨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그 환상적이라고 느꼈다기보다는 그 오민우 배우님 엄마가 잠자는 장면들이 사실 제일 많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초반 때 그때 장면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박을 들고 와서 어김없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쌓아 놓는데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퍼먹고 있으면서 밖에 소리를 되게 초반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가옥 구조가 아직은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어떤가 왜 밖에서 소리가 나면 여기 아파트인가 뭔가 뭐 약간 이런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소파에 누워서 그 자는 자세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 영화의 대단히 기본적인 정서 같은데 그때 딸이 들어오고 어떤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마치 꿈결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의 안에서 그 요양원에서도 이제 그 선생님을 돌볼 때도 어르신을 돌볼 때도 그렇고 어떤 장면들이 계속 꿈결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주는 연출들이 있어서 그 잠든 모습들이 되게 유독 유심히 보여졌는데 맨 마지막에 그 장례식을 어르신 장례식을 치르고 비로소 장례식장 안에서 그 쪽잠을 잘 때 처음으로 편안하게 자는 걸 보고 이건 완전히 이미랑 감독의 의도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저는 환상보다는 어떻게 잠들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던 영화고 편하게 자니까 이거 나름 해피엔딩인데? 라고 제 나름대로 막 결론을 내려버리면서 봤던 게 오히려 더 저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그다지 좀 궁금하지 않아서 그런지 편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저는 평론가님을 실은 평론가님이라고 안 부르고 제 학부 시절에 선생님이셨어요. 영화과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셔서 저는 아직도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정확히 제 의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내내 잠들지 못하다가 결국 편히 잠드는 영화죠. 엄마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요.
그 잠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것도 있고 안 그래도 설잠을 자시는 엄마인데 그린과 레인이 들어와서 더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다가 계속 못 자다가 이제 제일이 편히 보내놓고 그 장례식 밖에 그린과 레인의 동료들의 소리를 자장가 소리 삼으면서 이제 편히 잠든다가 저희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선이었던 거죠. 그 케이크 먹는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의 꿈이지? 혹은 꿈이 아닌가? 일상의 반복인가? 왜냐하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똑같은 장면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되물었을 때 이제 두 가지 큰 범주 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예, 늘 감독들이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미워해요 저는. 두 가지 범주를 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 주시면 보통 반응하시는. 실은 이제 그 장면이 레인이 주체가 돼서 이제 할머니를 깨우잖아요. 2번 반복이 돼서. 그래서 가장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땐 레인의 꿈인가? 혹은 제이의 꿈인가? 근데 똑같이 반복되면서 아 꿈이 아니었구나 환상이 아니었구나 왜냐면 2번 반복되고 바로 다음 커트가 장례식장에 이제 엄마가 멍하니 앉아있는 거니까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서 아 꿈이 아니야? 아 꿈이었나? 그 앞에 씨는 케이크를 먹고 아이들이랑 까르르 웃는 씨는 다 통째로 꿈이었던가?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옷만 똑같을 뿐이지 그런 날이 실제로 있었다. 그것도 현실일 수 있었다. 현실의 반복으로 어느 날 돌아가셨다라는 해석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우게 봤던 것 같아요. 굳이 말씀드리면 앞에 장면이 어쨌든 이제 모처럼 이웃도 약간 이 엄마는 되게 잘 대해주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예의도 다 하려고 노력하고 그 아이들도 되게 이쁘게 바라보는 그 아들도 바라보는 초반 장면들도 있고 뭐 그래서 다 같이 뭐 굳이 대한가족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사는 어떤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이제 결말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레인이 요리도 배우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음식점에서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다 모이고 또 같은 어떤 날이 시차를 통해서 반복이 됐는데 이때는 깨우니까 할머니가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이렇게 손을 대는 그 레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돌아가신 거구나. 그 반복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이나 모두가 좀 행복해했던 그 시간이 아주 길진 않았구나라는 오히려 저는 그런 정서적 충격으로 더 많이 다가왔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실로 봤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근데 뭐 둘 다 맞다고 하니까 환상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혜 배우님께는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맨 마지막 장면에 교차로를 건너면서 그 두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의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뭐 질문도 좀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같은 맥락 속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이 영화는 거의 많은 중요한 장면들이나 어떤 정서적 깨달음이나 충돌들이 어쨌든 엄마가 바라보는 장면을 통해서 다 반복되거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떤 느낌도 줘야 되고 표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연기하기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하기를 감독님이 원하셨는지 배우님은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표현하셨는지 물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따르면은 그때 뭐 상황 따라서 했어요라고 말씀 주시겠지만 그다음 말고 혹시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뭐 굳이 말하자면 좀 약간 힘줘서 바라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나 대부분 레인을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난 딸이 혼자 남는 게 두려웠어라는 그런 비슷한 대사를 하면서 그때 레인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라봄들이 영화마다 어떤 이게 이야기의 흐름들을 담고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촬영을 할 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의도를 별로 존중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어요. 제 자신을 안 믿고 그냥 현장에서의 느낌들
거기에 최선을 좀 다하고 그 장면을 내가 처음 만난 것처럼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싱싱한 정말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서 주는 모든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사실은 저는 제 노력의 전부인 것 같아요. 물론 대본을 처음에 봤을 땐 이 엄마의 직업이 뭔지 뭐 어떤 호흡을 갖고 있을지 뭐 어떤 성격일지에 대한 정도 뭐 가령 뭐 혈액형이 어떤지 요즘 같으면 뭐 MBTI가 어떤 형일지에 대한 그런 식으로의 그런 접근은 좀 해볼 테지만 그런데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 생각과 의도는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감독이 내게 주는 에너지들 그런 것들을 받고 현장에서 가장 초반에 주력해야 됐던 부분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와 이 엄마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센 사람이거든요. 강력하고 이 엄마하고는 너무 달라요. 180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현하는 그 강도가 이 엄마가 보여줘야 할 에너지의 그 강도하고 너무 다르니까 감독님은 그 부분을 이제 맞춰주느라고 촬영할 때 제 에너지를 다 쏟게 미리 만들어주는 요령이 생기시더라고요. 이게 네네. 뭐 뺑뺑이 돌리시나요? 어떻게 에너지를 쏟게 만드시는 거죠? 테이크를 여러 번 가면 가장 기술적으로 단순한 방식이긴 한데 그 이창동 감독님 잘 쓰시는 방법인데. 그분한테 배운 건 아닙니다. 아마 배웠을지도 모르겠죠. 모르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만약에 슬프면 막 격해지면 그냥 막 일단은 다 쏟아내요.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인물에 접근하게 되는 그거는 이제 감독님의 판단의 권한이니까 그러면서 맞춰가게 됐던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면 주로 쓰신 편집상 쓰인 테이크들은 주로 뒤쪽 것인 거예요? 네. 맞아요? 와. 거의 앞테이크는 몸풀기. 네, 몸풀기. 해봐라 뭘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가신 에너지를 저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작업이 처음이면서 오미네라는 사람과 성향과 혹은 연기적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저도 처음 보니까 선배님의 에너지가 되게 넘치시는 분이구나. 엄마랑 되게 멀리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알면서 이제 테이크를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감각을 맞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전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맞추고 이제 중후반 촬영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온도를 낮추게 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캐릭터 때문인지 감독님의 의도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엄마가 꽤 고집스럽고 그래도 그 강건하다라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영화를 보긴 했었거든요. 완전히 식물성이 아니라 좀 늘러놓긴 하지만 레인한테도 결국 할 말은 하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대표적으로 과장님한테 따지는 장면들을 보면 그건 이분은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제일 흥미로웠던 장면이 뭐였었냐면 이력서 내는 장면이었었어요. 이력서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되게 짧은 컷인데 그래서 다시 써오세요라고 할 때 그때 엄마의 표정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 정서와 달리 저 어느 테이크를 선택한 것이지가 되게 궁금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계속 가져온 걸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한 느낌의 딱 한 컷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그 컷이었었거든요. 그때 엄마의 표정으로서. 네, 그때 어떻게 그게 처음에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순서대로 찍으신 건가요? 엄마 이력서 냈던 장면은 거의 후반부였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보시고 이런 표현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차분한 고집쟁이라고. 그쵸. 차분한 고집쟁이죠. 근데 이제 그 이력서를 낼 당시에는 엄마가 일을 한창 쉬고 있다가 제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구인을 다시 직업을 고하는 장면에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백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삶의 그 태도에 대한. 그래서 공백이 있다가 이제 머리도 기르고
그게 약간 가을인 것처럼 자켓도 있고 그 시간의 공백 안에서 엄마가 약간의 여유를 찾은 건 아닐까? 물론 집에 가면 제이도 돌보고 레인도 있고 그린도 있어서 정신은 없겠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여유를 찾은 게 아닐까? 그래서 엄마가 씁쓸하게 미소를 짓는데 그게 되게 저는 약간 묘하게 여유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앞에 테이크였어요. 네. 약간 여유가 있음을 또 약간 드러내는 표정이기도 했던 거군요. 그 의도하진 않았는데 선배님도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후반부로 오면서 엄마에 대한 여유가 생기신 거죠. 예, 저에 대한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 빨라지면서 대중 영화를 찍는 스타일을 아니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고민은 있었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 엄마의 어떤 모순된 태도가 있잖아요.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양원에서는 억울한 걸 주장하고 그것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캐릭터이고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친 것 같고 따님의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그렇게 날 가르쳤잖아라는 말을 통해서 억울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따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이 모순이라는 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묘사할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것이 갑자기 그 제이 우리 어르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때 컷으로 점핑되면서 무슨 한꺼번에 해결받는 그런 느낌들로 전환이 됐어요. 분명히 뭔가 더 고민하거나 뭔가 더 덜그럭거리거나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고민도 분명히 감독님도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전환되는 지점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화해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다 모이게 되는 이 모습 직전까지의 갈등이 확 전환될 때 그 장면의 전환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뜨끔하네요. 저는 이거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영화의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부족함은 후반의 구조가 약간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곧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약간 무너져 있다고 느끼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이 구조가 무너진 거를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인 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후루루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느린 영화지만 호흡은 결코 느리지 않은 영화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흡입력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영화 전체 구조가 후반부에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지점인데요. 저희가 들어오면서 뭔가가 되게 둥글뭉실하게 후루루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편집하면서부터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메꿔보려고 저희 뭐 프로듀서님, 촬영 감독님, 편집 감독님이랑 회의를 많이 해서 보충 촬영까지 한 거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요거는 저의 이제 부족한 연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점이 좀 더 섬세했으면 이게 친절한 것도 친절하겠지만 영화적 완성도 구조적인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에서요 좀 더 갖출 수 있을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의 감상을 볼 때마다 합니다. 그 보충 촬영이 그래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에필로그 장면이었어요. 횡단보도 장면을 원래는 장례식장 안에서만 다 끝나는 거였는데 실은 그렇게 끝나도 뭐 엄마의 몰입하신 관객분들은 엄마가 약간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득력도 저희가 순서 편집을 다 하고 보니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걸 느끼시고 어떤 분은 여전히 너무 차분한 고집쟁이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친절한 쪽으로 조금 더 엄마의 변화가 보이는 쪽으로 에필로그 횡단보도 장면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로 갈수록 조금 뭐지라고 했다가 그래도 뒤에서 이제 설득이 됐던 부분들이 아마 뭐 재정주 PD님도 계시지만 다들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밀어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신 탓은 아닌가. 나름 듣고 보니까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우님께 제가 또 제일 아까 잠장면 말씀드렸었잖아요. 잠자는 건 연기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제일 고민일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싸 신난다. 드디어 누워서 자는구나. 그러니까 갖고 있는 피로도가 워낙 셌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그 감정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조차도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피로함을 그런 장면에서 그냥 다 드러내는 거죠. 뭐 어제 제가 봐도 뭐 아픈 장면 정말 리얼하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막 그때 저 되게 막 몸살기 늘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이 좋은 작품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언제 괜히 그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 대사로 보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레인과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 밖에서 그렇게 있을 때 레인이 다가와서 뭐 저도 발인에 이제 돈을 좀 보태고 싶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레인이 또 이제 엄마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일어서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배우님이 내 딸이 어르신이나 나처럼 혼자 되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사실 이제 제일 센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형태를 받아들이거나 홀로 있지 않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다.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되게 의식적인 부분들은 뭐 계속 같은 톤앤 매너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때는 뭔가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대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아니면 관객들한테 어쨌든 확 좀 가서 뭐 불사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세게 다가와야 되니까. 그 장면 때 혹시 기억나시는 거나 그 대사를 할 때 고민은 없으셨는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근데 지금 와서 뭐 말씀하시니까 생각해보면 과연 저 말이 살아있는 말일까라는 의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가 정말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오롯이 그냥 피곤함 하나만 갖고 가는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말할 때 조금 그 말이 쉽지 않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 들어요. 근데 그 느낌을 언제 깨달았냐면 올해 깨달았어요. 올해 이제 1월달 이후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가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한 5, 6년 정말 쉼 없이 달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를 저는 잘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제가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오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야,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거를 최근에서 느끼게 된 거였죠. 네. 영화 작업하시다 보면 뭐 워낙 많은 작품을 하셨으니까 그런 순간들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제가 뭐 배우라는 직업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과 깨달음이 약간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거. 이 장면이 약간 또 그런 순간이셨다고 하니까 또 뭐가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뭔가 약간 시차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잠자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영화의 그 타이틀 딸의 대화라는 제목은 엄마가 그 장례식장에서 편히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그 딸의 친구들 뭐 동료들이 다 떠들 때 그걸 자장가 소리 삼아서 이렇게 누울 때 그때야 비로소 타이틀이 뜨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때 이 타이틀 뜨는 의미를 못 알아채면 이건 답답한 거다 하면서 저는 열심히 그 장면을 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추는 것도 되게 재밌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딸이 학교에서 그 사건에 이제 뭐 본인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이윤지 선생님 맞죠? 강사이지만 뭐 교수님이라 불리는 이윤지 선생님이 한 번도 안 등장할까 뭐 이런 궁금증을 했었는데 아까 핸드폰 영상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는 뭔가 감추는 것 같지만 또 다 잘 보여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저는 궁금했었어요. 그 레인 같은 경우도 엄마가 제 딸의 이름은 레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린이 아니에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린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민아 감독이 그리는 여성들은 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게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전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감독님께 여쭈고 싶었던, 보통 같으면 한 번은 일단 수그러 들잖아요, 실적으로. 근데 그것도 분명히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비법이기도 하고, 영화 내내 우리는 그린과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둘을 보게 되니까 이게 뭐 굳이 레즈비언 영화냐 아니냐 이런 뭐 약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불리는가, 어떻게 명명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가라는 게 되게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끌고 간 뭐 감독님의 어떤 생각, 뜻 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네. 그 고집스러움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이기도 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작에서 그렇게 계속 레인은 그린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거를 굳이 이름을 변경하면 변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설에선 젠이라는 외자로 불리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제희라고 뭐 제가 바꾸기도 했고, 어쨌든 그린과 레인이라는 이름을 제가 고집했던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소설을 독후한 감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붙인 이름인 것 같은 거예요. 애칭이자 별칭이. 그래서 부모가 지어진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지은 이름으로 스스로가 부르고 서로를 불러준다는 이 호명하는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고집이면 고집일 수 있지만 오로지 스스로 본인이 되려는 것, 그 안에는 뭐 성소수자로서의 삶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린과 레인이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런 태도까지 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 썼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질문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린이나 레인이나 이런 그 아이디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과정들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주희라는 이름이 사실 제가 옛날에 썼던 예명이거든요. 예명이었는데 그걸 다시 오민이라는 본명으로 돌아왔어요. 전 그것도 저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명을 쓰든 예명을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과정일 뿐이다. 결국 저를 찾기 위해서 저는 제 본명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분명한 그 이름을 내 걸로 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난 내가 갖고 태어난 그 이름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네? 싫어했네? 어떤 이유로? 그렇지만 싫어하지 말고 내 걸로 사랑해야 되겠네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제 본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다양한 과정 중에 하나겠죠. 되게 정서적으로 전 좋았던 게 아까 주로 이제 잠드는 장면들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제 집에 그 어르신이 와 있을 때 곡물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레인을 바라보면서 얼마 닮아서 참 고아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 그치,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그 장면이 그냥 이렇게 한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좋았어요. 다 잠들고 있는데 당연히 그 어르신과 그 밑에 침대 밑에서 이렇게 배우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치 임금 님기는 당나귀를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 어르신, 저 애는 제 딸이 아니에요, 저 애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백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처럼 전 들렸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쟤들 아니야 라고 이제 고자질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받아들일게요라는 말이 없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과 이 조건과 그리고 어르신이 그렇게 딸처럼 바라본 것처럼 그냥 가족일 수도 있어요라는 어떤 고백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말을 했지만 그 장면의 정서적 울림도 되게 전 컸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어떤 고백 장면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때 그 장면에 대한 뭐 감독님의 연출, 이것도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영화가 소설과 가장 다른 점은 그 엄마의 속내가 발설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소설은 엄마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엄마의 속내가 되게 친절하게 통찰력 있게 깊이 있게 확연히 다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의 엄마는 되게 뜨거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속내를 계속 말하니까요. 근데 저희 엄마는 말이 없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캐릭터를 제 스스로 소화하면서 중요한 말만 이제 툭툭 내뱉는 거죠. 이제 끝내 자기 목젖을 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그게 하나가 이제 딸의 시위하는 소리를 통화로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많이 가르친 것 같다라고 제이한테 이제 병원에서 한번 말하는 거랑 제이가 자는 줄 알고 이제 쟤네들 친구가 아니다. 뭐 요 단어들이 엄마가 그 말을 하기까지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맴돌았겠어요. 이제 요런 인물이라면요. 근데 그 말을 정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처럼 이제 제이한테만 하는 거죠. 그런 말은 엄마라는 사람이 말이 없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더 무겁고 더 깊이가 새겨지는 말처럼 힘을 주려고 의도는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의 또 다른 측면 그래서 전 말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꽤 많은 느낌보다는 대부분 행동하거나 움직이거나 그걸 통해서 관찰하게 하는데 가끔 엄마의 어떤 탄식과도 같은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이 현실, 이 상황에 대한 본인의 어떤 고민들이 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어 나온다는 느낌, 이렇게 눌려서 이것들이 그냥 흘러나온다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서 영화라는 게 너무 많은 이제 언어들이 남용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어를 귀하게 쓰는 게 되게 귀한 영화구나 뭐 이래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웬만하면 대사 쓰지 말라고. 예, 그런 얘기는 잘합니다. 네. 예,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영화가 사실 이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있어야지 말들이 그 위에 얹혀졌을 때, 갑자기 가르치고 있네요. 안 되는데. 이 영화 보시고 자랑스러우셨나요? 예, 그 제일 좋았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장면들인데 되게 힘이 느껴지는 뭐 잠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엄마의 어떤 시선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영화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요즘 영화들이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미란 감독은 다음 영화가 사실 더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원작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주 PD님이 먼저 요청을 해왔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만나는 것도 물론 되게 좋은 인연이겠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이야기가 제대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형태의 영화가 나올까라는 게 사실 궁금해졌던 영화이기도 합니다.